오늘 저기 네, 이건 좀 약간 복잡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고 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했어요. 아까 아버지가 증여하고 사망을 안 하셨으면 어머니가 증여했으면 합산됐잖아요. 이건 사망하셨어. 그럼 이건 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는 동일인이니까 아까 합산한다 그래서 살에 2에선 합산이 됐잖아요. 이거는 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합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는데 안타깝지만 두 번째 증여 이 시점에 아버지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을 안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요때 상속이 개시됐을 때 요걸 합산했을 거예요. 여기 써 있긴 한데 이미 합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끝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돌아가신 요 증여 시점에는 부부가 아닌 거로 보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기 박민규 세무사님 자, 큰 박수로 다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민규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회계사분들을 위한 세무 강의, 특히 이제 상속 증여, 약간의 소득세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상속 증여 쪽에 가능하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서울청 조사 사국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을 했었고 일단 신고 기한. 상속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사망일이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오늘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일로부터 6개월. 8월 31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9, 10, 11, 12, 1, 2월. 2월 말은 2월이 18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신고라고 써 있는데 신고 및 사실은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연보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10년 안에 내면 되는 건데 일단 그래도 신고 기한이 중요한데 이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뭐 증여 재산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9, 10, 1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게 상속세 증여세의 일단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법소부라고 하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소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그대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 확정. 소득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때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라고 하고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바로 확정이 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는 뭐 7월 25일, 뭐 1월 25일 신고할 때 법인세도 보통은 3월 말에 신고할 때 바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는 거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상속세랑 증여세도 신고 기한이 있었죠. 오늘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상속세는 뭐 2월 말까지 오늘 증여가 발생되면 이제 11월 말까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법소부는 일단 신고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세무조사 같은 게 안 나오고 뭐 국세청에서 다행히도 연락이 안 온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세청에서 한번 검증을 한다. 무조건 한번 검증을 한다. 근데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사실은 양도소득세도 포함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법으로 치면은 소득세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라서 사실은 신고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세무서의 재산세과 제가 마지막에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재산세과라는 곳에서 상속세랑 증여세랑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금액이 좀 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보게 된다. 근데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이제 요 첫 번째 줄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런 거를 정부 결정 세목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한번 하면은 일단은 정부, 여기서의 정부는 국세청이 되겠죠. 국세청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뭐 그게 맞습니다. 신고 제대로 하셨네요. 라고 통지를 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신고를 못 하셨네요. 그럼 뭐 이런 부분을 소명하세요. 라고 오거나 아니면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조금 그런 민감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무조건 국세청에서 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뭐 신고를 제대로 했다 아니면 신고를 잘못했다 결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뭐가 무서운 거냐면 계좌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깐다라고, 그러니까 조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좌를 다 조회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오늘 돌아가시면 10년치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10년 6개월치를 합니다. 왜 6개월이냐면 상속 그 신고 기한이 어디야? 2월 말까지죠. 그러면은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10년 전 2016년 8월 1일 정도부터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인 내년 2월 28일까지. 왜냐면 조사는 그 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좌를 다 조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계좌 조회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가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안 하면 계좌 조회를 못 하거든요. 세무조사를 할 때만 계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이제 보면은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라고 적어놨죠. 그럼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 자매는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법정 상속인이 뭐냐면 뭐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뭐 자기 동생과 너무 막 그런 연이 깊어서 동생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니와 이제 그런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동생이나 형이나 그런 형제 자매는 상속 그런 걸 청구할 권한이 없는 거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권한이 없는 거고, 그런 걸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랑 자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엠빵.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법정 상속 지분은 상속인들끼리, 물론 법에는 이렇게 써 있진 않겠죠. n분의 1이지만 하나 중요한 게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n분의 1인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집 많겠죠. 먼저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자녀가 2명이다. 이런 집 많을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n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받는 건데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한다. 자녀는 1이고 배우자는 1이 아니라 1.5인 거예요. 1.5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배우자는 3.5분의 1.5가 되는 거고, 자녀는 각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인 얘기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방금 그 법정 지분은 쉽게 말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다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받아보면 방금처럼 상속인이 3명이면은 상속세 신고가 3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도 세무사를 써서 신고를 하고, 첫째도 세무사를 써서 신고를 하고, 두 번째도 똑같이. 왜 그러냐?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재산의 이제 비율이 다른 거죠.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왜냐면 막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뭐 내가 옛날에 뭐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 돈을 못 받은 게 있다라든지, 뭐 가족 간의 그런 내밀한 영역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법정 상속 지분과는 관계가 없이 상속인들 간에 보통은 아무래도 이렇게 화목하게 이거는 어머니가 가지시고 이건 첫째가 가지고 둘째가 가지고 이런 집이 많겠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협의한 대로 상속을 받고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뭐 여기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어디 뭐 비상장 주식이 있고 뭐 예금이 있고 하면은 뭐 원래는 협의가 안 되면 다 아까 뭐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나눠야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건물은 첫째가 갖고 아파트는 둘째가 갖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뭐 보험금 신탁 청구권 그런 것도 다 여기 상속 재산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나머지 아파트는 누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당사자들끼리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재산의 목록이 나오는 거죠. 목록이 나와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분할 협의를 해서 요거대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게 상속세 신고를 넣을 때 이거를 무조건 이게 없으면 신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안 넣으면 세무서에서 다시
해서 협의해서 다시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속세 이제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기초적으로는 얼마 이상 상속을 받아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뭐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 게 2억 원. 이거는 2억 1가구 1주택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양도세에 나오는 개념이고 상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재벌 회장이건 누구건 간에 무조건 해주는 게 2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정공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증여에서도 5천만 원 공제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상속에서도 5천만 원 공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맥스 두 개 중에 큰 거죠. 그럼 이게 2억 원 플러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인데 이게 5억 원이 되려면 자녀가 6명이어야 되겠죠. 근데 요새 자녀가 6명인 집이 잘 없죠. 옛날 지금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 세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0% 이상 5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이다. 일단 공제는. 그래서 상속재산이 5억이 안 되는 집은 그냥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아까 제가 든 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배우자가 혼자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이 2억 원은 해주는데 어차피 배우자밖에 없으니까 이건 없겠죠. 이건 없고 요걸 안 해준다는 거죠. 왜 안 해주냐면 다음에 또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 원 플러스 이제 그 배우자 공제, 다음에 설명드릴 배우자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죠. 이거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가 났다. 그래서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개시 시점에, 돌아가신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일괄 공제 5억 원에 더해서 추가 공제. 그러니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2억이지만 뭐 배우자랑 자녀랑 같이 있으면 이제 배우자 공제를 일괄 공제 5억 원에 더하여 추가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아까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배우자 공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증여세도 배우자가 증여받으면은 공제를 많이 해주죠. 얼마 해주죠? 6억이죠. 자녀가 증여받으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으로 하시죠. 미성년이면 2천이고. 근데 이거를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왜 공제를 많이 해줄까요? 기여도는 이제 이혼할 때 나오는 거고, 이제 증여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제 부의 무상 이전이고 이제 보통 세대 간 이전을 더 과세를 많이 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 혹은 아내에서 남편으로 가는 거는 같은 동일 세대 내에서의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여세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6억인데 상속세에서는 이것도 맥스 두 개 대입인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5억 중에 큰 거, 그러니까 맥스는 무슨 말이냐면 최소 5억 원은 해준다, 공제를. 그러니까 아까 단독으로 받으면 2억 플러스 5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또 자녀가 있으면 다 더해지는 거고, 그래서 7억이요. 네,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그냥 보통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시면 재산이 7억이 안 되는 집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대부분 넘긴 하지만, 그래서 7억 그냥 안 되면, 보통 한 10억 정도 안 되면은 거의 상속세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법정 한도액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기만 하면 실제로 상속을 안 받아도 최소 5억 원은 더 공제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자녀가 받으면 이제 세대를 내려서 상속을 받는 건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까지 과세를 많이 하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데, 뭐 신탁 관련해서는 또 상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증여공제는 아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경우 6억 원이고, 직계 비속. 주의하실 점은 이게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와 직계 비속은 다릅니다. 네. 자녀는 이제 자식들만 되는 거고, 직계 비속은 제 손자, 손녀도 되는 거죠. 네.
전 아직 손자손녀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인이면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고,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보통 그러면 1,000만 원까지 공개가 된다. 네. 밑에 요거는 더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직계 존속.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제가 너무 효자라서 어머니한테 제가 증여를 해드리면 5천만 원 공제가 된다.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제도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평생 한 번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요새 하도 결혼들을 안 하고 출산들을 안 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4년 이후에 증여한 것부터 생긴 건데, 결혼, 출산 합쳐서 총 한도가 1억이다. 이게 평생 한 번만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가 혼인이고 두 번째가 출생인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죠. 부모님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전 2년. 2년. 그러니까 지금 2026년 8월이죠. 전 2년 해도 24년 1월 1일보다 이후죠, 지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 2년, 후 2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고 출생은 출생일 후 2년만 돼요. 왜 그러냐. 이게 결혼은 결혼 전에도 막 뭐 신혼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혼인일 전 2년에 증여를 받은 것도 1억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제 자금도 대주시고 하는 게 너무 막 증여세 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1억을 해준다. 그 다음에 출생일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는 증여받아도 그 증여세가 없다. 아까 그 5천만 원의 별개예요, 이거는. 네,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10년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랑 이거를 합치면 저는 1억 5천까지는 받아도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건 안 돼. 와이프가 친정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건 또 1억 5천까지 되는 거죠. 그럼 결혼할 때는 10년간 증여를 받은 게 없다면 그냥 3억 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 또 한 걸음 나아가면 3억 원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못 받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안 될까요? 3억 원을 못 받았어도 3억 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3억 원을 못 받았어도 양가에서 1억 5천씩 증여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세액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좌로 찍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유리하냐면 나중에 그 부부가 집을 사거나 목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3억 정도는 자금 출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실제 그 증여를 이제 원래는 그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거 첨부해야 되는데 뭐 현금 뭐 다들 집에 1억 5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현금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다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를 좀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각각 1억씩인데 이제 아까 그 10년에 5천만 원까지 합쳐서 1억 5천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10년 동안 합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10년간 합산한다는 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10년 안에 증여한 거,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으면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으면 다 합산한다. 그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라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년 전에 이제 그 증여를 받고 오늘 또 증여를 받거나 5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오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두 개 다 합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년 전, 3년 전에 1억 원을 증여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얼마 공제? 물론 성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을 거냐면은 이제 뭐 나왔겠죠, 얼마가? 뭐 500만 원, 1억 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같은 아들에게
이날 4억 원을 증여했다. 이건 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무조건 합산이 되죠. 아버지가 같은 증여자도 같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 같잖아요. 이거는 뭐 빼박 합산이죠. 이거는 무조건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합산. 이건 정말 무조건 합산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 1억 원을 증여했어요. 근데 이거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어머니가 달라졌어. 아까는 아버지였는데 아들은 똑같아. 이건 합산 될까요, 안 될까요? 합산 된다, 손. 안 된다. 합산 됩니다. 이건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합산돼요. 사전 증여 합산 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도 부부를 합산하지 않고요.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이기 때문에 또 부부 합산 개념은 아닌데 여기서는 부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부는 약간 뭐 이렇게 재산에 있어서는 좀 뭐 이렇게 공동체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지만 무조건 합산합니다. 그다음 4억 5천에 대해서 다시 내는 거예요? 4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그거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합산이 아니니까 아까도 합산인데 요것도 합산인데 보면은 요때 1억 원을 증여하는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라고 치면 5천만 원 공제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냐면 10%. 그럼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세금 내고 이때 제대로 했다면 두 번째, 이때 합산되면은 증여 재산 가액은 4억 원인데 사전 증여 합산액이 1억이에요. 5억 전체 과세되는 가액이 5억이고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 공제된 건 그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5억 원에서 5천만 원 뺀 거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내고 4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럼 세금이 얼마냐면은 1억까지는 10%니까 1천만 원이고 1억 빼면 3억 5천이잖아요. 거기서 그 구간이 20%이기 때문에 7천만 원. 두 개 합치면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천만 원 냈잖아요. 빼줘요. 7천만 원만 더 내면 끝나는 거예요. 가산세 같은 거 없고. 이거 좀 약간 복잡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고 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했어요. 아까 아버지가 증여하고 사망을 안 하셨으면 어머니가 증여했으면 합산됐잖아요. 이건 사망하셨어. 그럼 이건 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는 동일인이니까 아까 합산한다 그래서 사례 2에선 합산이 됐잖아요. 이거는 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합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는데 안타깝지만 두 번째 증여 이 시점에 아버지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을 안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요때 상속이 개시됐을 때 요걸 합산했을 거예요. 여기 써있긴 한데 이미 합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끝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돌아가신 요 증여 시점에는 부부가 아닌 거로 보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게 뭐 하자면 끝도 없어요. 되게 뭐 별별 사례가 다 있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사례 마지막인데 할아버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손자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증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건 합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합산되지 않아요. 부부만 합산.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다. 네. 그래서 어떻게들 하시냐면 이거를 또 막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1억을 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4억을 또 주고 싶어. 근데 자기가 주면 합산이 되니까 할아버지 계좌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세금 부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 계좌를 갔다가 여기로 왔어도 그건 잠깐 갔다 온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근데 이게 뭐 그럼 얼마 만에 와야 실제 이렇게 바로 온 거로 보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고 이거는 정부 부가 세목이라 그래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 결정 과정에서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할 때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명 안내문 해명하세요, 서명자로 제출하세요 이렇게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계좌를 조회까지는 하지 않는 건데
정말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그거는 계좌를 거기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당신의 계좌를 다 조회하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고 조회를 하면은 납세자한테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언제 알려주냐면 몇 개월 후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의 조사가 다 끝나면 통지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게 뭐 법에 의해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증여세, 상속세는 어차피 뭔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산이 보통 큰 경우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보통은 한 30억 이상 정도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이거는 근데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면 하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증여는 약간 뭔가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세무조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라는 거는 제일 빈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새 집값이 비싸잖아요. 아파트 샀을 때. 근데 아파트를 산 사람, 취득자의 나이, 이 친구가 저희 아들이 7살인데 7살짜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7살짜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솔직히.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소득 7살짜리여도 그동안 소득이 엄청 뭔가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게 많았다. 그러면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소득도 없어. 그다음에 다른 재산 7살짜리인데 2년 전에 건물을 판 게 있어. 그럼 그 돈으로 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보통은 20대 초반 그때 이런 조사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아니면 결혼할 때라든지 자력으로 그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나 건물인데 취득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세 세무조사 중에서도 이제 그런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 이건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시겠어요? 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이게 불과 몇 달 안 된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들인데 탈세 의심 금액만 1,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태곤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른바 학군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지만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A씨의 아버지가 해외 주식 30여억 원어치를 팔았고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걸로 나타나면서 A씨가 이를 편법 증여받아 매수 대금을 마련한 걸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탈세를 저지른 걸로 의심되는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은 3,600억 원 규모로 탈세 의심 금액은 1,7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합법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주요 조사 대상은 현금 부자나 투기성 다주택자,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입니다. 위례 신도시의 20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B씨는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10억 원 넘게 빌리면서 아버지 사망 시 상환 비정상적인 사용료를 작성했다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모 지원으로 한강뷰 아파트를 사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낸 다주택자나 소득신고 누락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 사례에 대해선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 대출을 고가 아파트 취득에 쓴 사례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용증, 아까 좀 전에 사망시 상환,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차용증을 쓰고 1년에 이자를 얼마 주고 언제 갚기로 한다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 아들한테 자녀한테 뭔가 부를 무상으로 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환한다. 그게 약간 비정상적인 그렇게 써놨던 게 이제 적발이 됐다는 말인 거고 이 부당가산세 40%라는 말도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걸 했을 때 세금이 추징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덜 낸 세금의 10%예요. 내가 1억 원을 덜 냈다. 그럼 1억 원은 무조건 더 내는 거고 이제 그거에 이제 10%. 근데 이거를 뭔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다라고 생각되면 그 1억 원의 10%가 아니라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산세만 4천만 원이고 가산세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붙는 또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있어요. 그게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한 7.6%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오늘 증여했다 그러면 아까 신고 기한이 언제라 그랬죠? 11월 말이라 그랬죠. 그럼 12월 1일부터 이제 하루하루 뭐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연이자율 7.6% 정도로 계산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굉장히 무섭다. 근데 10%로 해도 무서운데 이제 이렇게 뭐 고의로 탈세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40%를 매기니까. 네. 이자는 똑같아요. 이자 붙는 건 똑같은데 이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아까 뭐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고의로 탈세를 했다 그러면 세금도 내고 가산세도 40%로 올라가지만 그건 형사사건이에요. 고의로 탈세했다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고, 이제 옛날에는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금은 경찰에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 이제 그거는 또 따로 변호사 써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업무 처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잘 보시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라고 있잖아요. 이게 딱 그거였어요. 이게 강남 무슨 아파트 뭐 르에일이었나 뭐 아파트 사신 분이 그런 게 이제 출처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사 나왔던 걸 제가 맡아서 했던 거고요. 개인정보는 다 가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아까 방금 뉴스 봤던 그런 세무조사 건인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조사 대상 기간 전체. 조사 대상 기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조사 대상 세목은 여기 보이시나요? 조사 대상 세목 증여세라고 나오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이 2015년부터 23년 12월 이렇게 돼 있죠. 15, 16, 17, 18, 19, 20, 21, 22, 23 9년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이고, 조사 기간은 세무조사를 언제 하느냐 거죠. 이건 2024년에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기간, 방금 거는 9년이겠죠. 9년 동안 전체 자금 지출액, 이 사람이 돈 쓴 거를 다 소명해야 돼요. 근데 돈 쓴 게 어디까지 소명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이제 그 안에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뭐 큰 아파트를 샀거나, 아파트를 샀으면 거기에 이제 더 붙는 지출액들이 있겠죠. 취득세도 냈을 거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생활비, 9년 동안 생활비 쓴 게 있을 거잖아요. 뭐 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쓴 거, 그런 거 다 소명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디선가 돈이 났으니까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거나 증여받았거나 빌렸거나, 크게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말고 출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케이스. 그래서 거의 셋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소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9년 동안 부동산 뭐 아파트 산 거랑 취득세 뭐 등 하고 다 해보니까 50억 원이더라. 9년 동안 신용카드 쓴 게 5억 원이더라. 그러면은 뭐 다른 건 없다 쳤을 때, 그러면 최소 55억 원은 소명을 하세요라는 거죠. 근데 대출이 이제 아파트를 샀을 때 등기부만 떼보면 대출이 얼마인지 대충은 파악이 되거든요. 근저당 잡힌 금액을 보면은 대출이 20억 원이다. 대출 받은 건 사실은 이자를 잘 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55억 원 중에 20억 원은 대출로 했다는 게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9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라 15억을 벌었다. 그거는 인정해줘야죠, 출처로. 나머지 20억 원은 뭐냐 이거지. 어디선가 증여받았거나 뭐 대부분은 증여받은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럼 20억 원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아까 가산세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20억 원을 줄이는 거죠. 나머지를 뭐 이렇게 다른 거가 있어서 최대한 이 비는 금액을 줄여야 되는 뭐 그런 조사 대응이 보통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억이 비는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보통은 증여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빌린 거를, 그럼 20억 원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빌린 거예요 하고 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빌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일단 계좌에 찍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계좌에서 뭐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계좌로 돈이 온 게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기본인데, 보통 이제 조사가 터지고 나면 나중에 사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하려면 사후 작성 말고 그 당시에 작성을 하고 공증, 저기 교대역 앞에 가면 법무법인 공증 막 써 있는데 많죠. 거기서 공증까지 받아두면 이제 거기 법무법인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 돼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세 번째, 이 차용증의 내용이 상식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그 사망시 반환. 그런 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를 또 줬어야 되고, 이자를 받은 부모님이 또 이자 소득까지 신고하고, 이 5개가 다 되면 이거는 무조건 퍼펙트. 이거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5개를 다 해놓으신 분은 정말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네. 사본을 보면 일단 요거는 거의 되고요. 사본을 보면 요거는 되고, 차용증 작성까지는 2번도 어느 정도 있고, 요거는 아까 그 뭐 사망시 반환 이런 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요건 대부분 이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게 많고, 보통 4번, 5번은 한 번도 해놓는 분을 보지 못했고, 4번은 거의 안 해놓으시고, 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증은 거의 없어요. 공증 많이 안 해놓으시고, 차용증은 뭐 나중에 작성하시는 분이 많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고, 아까 뭐 이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 자녀한테 부를 주기 위함인데 자녀한테 이자를 받아버리면 그만큼 부의 이전이 많이 안 되게 되잖아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어. 그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법에 있어요.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4.6%.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뭐가 안 나온다? 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증여세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2억을 무료로 무이자로 빌려주시면 원래는 제가 2억을 증여받았으면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되고, 무이자로 빌렸으면 그 이자를 증여받은 거로 봐서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그게 2억 1,000만 원 정도면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한 2억 1,000 정도까지는 이제 자녀분한테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상속 증여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히 뭐 소득세 궁금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소득은 이렇게 보통 3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퇴직 양도소득은 일생에서 몇 번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퇴직은 뭐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지, 뭐 매년 퇴직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양도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진짜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매년 아파트를 파는 거는 그거는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생에서 몇 번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과세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이건 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년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보통 6가지다. 보통이 아니라 이 6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를 그래서 세금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연사 기이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금 받는 거, 뭐 이거는 공적연금도 있고 사적연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사업소득 3.3% 우리 사업소득은 2가지예요. 이게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도 있고, 그다음 3.3%를 받는 사업소득도 있고, 여러분들은 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 3.3%. 이런 게 얘가 뭐가 있냐면은 뭐 운동선수, 연예인, 뭐 학원 강사 이런 분들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요 밑에서 치킨집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업소득인데 그거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소득,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뭐 발생하는 소득들. 예를 들어 우리가 로또 당첨금도 기타 소득이고, 그다음에 강의를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인데, 어쩌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는 기관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사업소득으로 되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면 기타 소득이 되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다 아시죠? 은행이자. 배당소득은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런 건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오늘 이제 그 이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신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신탁,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탁에 맡겨놨다. 그거는 어찌됐건 그 상속인이 받는 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약간 또 2024년 정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좀 구체화시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신탁업자. 그러니까 수익자라는 거는 그 보험금을 타갈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거고, 그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하신 분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미비적으로 보완하였다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중요한 게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뭐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속으로 설정하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좀 이제 세법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좀 이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그런 상품을 조금 더 잘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거를 이제 보완하였다라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장애인 분이, 이건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건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위랑 내용이 다른 게, 위는, 케이스가 다른 게, 위는 상속이 되는 경우인 거고, 그 상속이 되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하고 돌아가셔서 뭔가, 이제, 뭐 장애인인 자녀가 이제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는 이제 증여받은 경우. 장애인이만 해당이 되는 건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직접 신탁하는 거를 자익 신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장애인이 뭔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어서 자력으로 신탁을 한 경우에는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런 거 타익 신탁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경우 모두 이제 5억 원 한도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이게 뭐 용어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증여세를 안 매기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소득세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사님이 주셔서 좀 더 찾아봤는데, 이게 신탁사가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신탁을 해놓고, 이제 수익자, 장애인인 수익자한테 뭔가 뭐 이런 두 가지던데, 직접 돈을 주거나, 그 장애인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이 어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치료비 같은 것들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이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지리에이션 해놓으신 것도 있고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지급하는 금액 및 의료기관 등에 대납하는 금액이 그 재원이 신탁 원본의 지급인 경우.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증여세가 뭐 과세가에 불산입됐거나 아니면은 뭐 상속세가 과세가 됐거나 어찌됐건 그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뭐 어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서 그 돈이 저희 계좌에 있을 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쓰면은 그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또 과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사가 장애인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및 의료기관 등에 대납하는 금액이 그 재원이 그 신탁 운용 수익으로 지급을 한 거다라는 경우에는 그거는 수익자의 소득인데 어떤 소득이 될까요? 이자 소득 같은 게 되겠죠. 네. 뭐랑 똑같냐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증여 또는 상속을 받고 제 계좌에 돈이 있는데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는 저의 이자 소득이 되겠죠. 똑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죠. 이게 뭐를 이제 재원으로 했느냐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아무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신탁 내용이랑, 그 다음에 정확히 어떤 거를 재원으로 지급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요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각각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좀 각각 사실 판단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렸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세무사님한테 고맙습니다.